너희 동생을 따라. 최서해. 4년 전 여름이었다. 나는 김군과 해운대에 갔다가 이 얘기의 주인공을 만났다. 그것도 그때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예전과 같이 떠났다면 나는 이 얘기의 주인공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해운대에서 이틀 밤만 자고 떠나 동네 온천으로 가려던 우리는 비 때문에 하루를 연기하였다. 김군과 나는 여관 2층 방에서 비에 잠긴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전 중은 바둑으로 보내었다. 오정이 지나서 우중충하던 천기가 환해지며 빛발이 거치었다. 구름 사이로 굵은 빛발이 군데군데 흘렀다. 조각조각이 서로 겹쳐 흐르던 구름은 석양에 이르러서는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맑게 거치었다. 나는 김군과 같이 온천에 갔다가 붉은 빛발이 푸른 벌판에서 자취를 한 걸음 두 걸음 감추일 때 온천을 나섰다. 오랜 가뭄이 남겨주었던 텁텁한 기운은 비에 씻겨버렸다. 석양은 눈이 부시게 맑았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시들시들이 늘어졌던 아카시아 잎들은 어린애 눈동자처럼 반짝거렸다. 푸른 잔디와 흰 모래 깔린 저편에 굼실거리는 바다를 스쳐오는 바람은 여느 때보다 더욱 경쾌한 맛이 있었다. 나는 석양을 안고 여관으로 향하였다. 육가다에 수건을 걸친 김군도 나의 뒤를 따라섰다. 아까부터 들리는 단소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렸다. 길고 짧고 높고 낮게 흘러오는 그 소리는 발을 감추는 석양볕을 따라 머나먼 바다 저편 하늘가로 흘러갔다. 우리는 단소 소리가 나는 저편 나무 그늘로 갔다. 단소 부는 사람 앞에 5, 6인이 반달같이 벌려서서 고요히 듣고 있다. 가슴에 석양을 받고 앉은 단소 부는 사람은 사람이 가고 오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이었다. 깎은 지 오랜 머리는 두 귀를 덮었다. 가락을 뜯는 쇠갈고리 같은 손가락하며 땀과 먼지가 엉킨 시커먼 낯빛하며 둥긋한 이마 아래 조는 듯이 감은 눈은 푹 꺼져들어서 험상궂게 생겼다. 한 다리는 거두고 한 다리는 뻗고 앉아서 정신없이 단소를 불던 입술에서 스르르 떼었다. 그는 눈을 떠서 돌아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 뜨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가 애꾸눈인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휴 쉬더니 곁에 벗어놓았던 군데군데 뚫어진 검은 싸지 양복 저고리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흙투성이 된 누런 양복 바지는 무릎이 뚫어졌다. 그는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볕을 바라보더니 저편을 향하고 발을 떼었다. 그는 애꾸눈만이 아니었다. 왼편 다리까지 절었다. 나는 어디서 본 사람같이 느껴지면서도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로도 알 수 없는 째릿한 감정으로 절름절름 걸어가는 그의 뒷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여보게, 우리도 가세, 인젠. 나는 김군이 부르는 소리에 발을 떼어놓았다. 나는 여관에 돌아와 머릿속을 언뜻 지나가는 기억에 옳지 하고 큰 발견이나 한 듯이 앞에 올라가는 김군에게 인제 생각나네 말하였다. 지난 봄 종로 야시장에서 지금 단소 불던 작자를 보았군 하고 나는 돌아다보는 김군에게 말하였다. 그 단소 잘 부는데? 김군은 내 말에는 별로 흥미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야시에서 들을 땐 모르겠더니 예서 들으니 그럴듯한데. 나는 난간에 서서 석양에 잠긴 아른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저녁 뒤에 김군은
달빛을 본다고 전등을 껐다. 2층 난간에 나 앉으면 바다와 산과 달 바라보는 맛은 옛날 한시를 읽는 맛이다.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바다 저편 동쪽 산 위에 높이 솟은 달은 물 같은 빛발을 바다와 육지에 던졌다. 저녁 연기에 흐렸던 바다는 달빛에 잠겨서 전면에 은빛이 굽실거렸다. 그 위로 미끄러져 나아가는 두어 개의 돛도 달지 않은 어선은 수묵을 찍은 것 같다. 두어 개의 어화가 해운대 아래 희미하였다. 바닷가에 어른되는 것은 사람의 그림자인가? 간간히 웃음과 노래가 흘렀다. 달이 높이 걸림을 따라 사면은 바닷소리와 바람소리와 달빛에 고요히 잠기었다. 낮에 불던 그 사람인가 보이. 김구는 드러누워서 모기를 날리다가 벌떡 일어난다. 단소 소리가 달빛을 타고 들려온다. 그걸세, 그 사람이야. 달빛이 흐르는 바다를 고요히 바라보고 앉았던 나의 가슴은 흘러오는 단소 소리에 아른아른 흔들렸다. 그 소리는 낮에 듣는 것보다 한껏 처량하였다. 이어지는 듯 끊어지는 듯 굵고 가늘게 흘러오는 그 소리는 밝은 달빛과 조화되어 달이 단소빛 소린지 단소 소리가 달빛인지 바다와 산을 스쳐 먼 하늘가를 흐르는 그 소리는 때로 여울 소리같이 격하고 때로 먼 하늘의 기러기 소리같이 처량하였다. 나는 세상을 떠나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듯이 표현한 맛을 느끼면서도 인간의 애틋한 심정을 벗을 수 없었다. 우상같이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나의 머리에는 어제 들은 그 얘기가 떠올랐다. 자살. 젊은 여자의 자살. 젊은 여자로 물에 몸을 던졌다는 것도 그것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역시 젊은 나의 가슴에 애틋한 그림자를 긋는다. 그가 죽었다는 곳은 지금 바로 내다 보이는 저 아래편 해운대 앞바다였다. 바로 열흘 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우방에 한 달 전부터 와 있는 마산 친구가 어제 우리와 같이 바다에서 거닐다가 말하였다. 그날 나는 저편에서 몇 감다가 사람 죽었다는 소리에 여러 사람과 같이 이리로 왔더니 에이 끔찍도 헙디다 하고 그는 그때의 광경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이 이마를 찌푸렸다. 팅팅 부른 계집이겠지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치마는 찢겼습니다 그려. 그런 것을 낚시질하던 웬 늙은이가 제기 꿈자리가 사납더니 어쩌고 투덜거리면서 옷을 벗고 들어가더니 저 바위 사이에서 물결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송장을 끄집어 내왔는데 그는 바닷가를 가리키면서 바로 저기로군. 저기다 내다 놓은 것을 보고는 나는 어떤 친구가 동네에서 올 시간이 되었기에 여관으로 돌아왔지요. 그래 뒤에 들으니 하고 그는 그 죽은 여자의 내력을 들은 대로 얘기를 하였다. 그 여자는 부산 어떤 유곽의 창기였었다. 그는 몹시 더운 어떤 날 해운대에 나타났다. 포주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한 거라고도 하고 어떤 놈과 배가 맞았다고도 하나 이리로는 혼자 왔었다. 그는 여관에 들어 하룻밤 자고 이튿날 새벽에 나가서 해가 낮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여관에서는 온천으로 찾아가 보았으나 없었다. 그래, 여관에서는 퍽 궁금히 여기다가 그 소문을 듣고 와보니 그 여자더라는데 부산서 포주가 와서 어딘지 묻었답니다. 하고 마산 친구는 창망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금 나의 눈앞에는 보지도 못한 그 여자의 그림자가 창백한 얼굴로 떠오른다. 흘러오는 단소 소리는 그 그림자의 원한을 하소연하는 듯이도 들렸다. 9시가 친 뒤 이슥해서 나는 김군과 같이 바닷가로 나갔다. 그때는 단소 소리가 그친 뒤였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어우러져서 들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는 맛은 한여름의 괴로움을 씻고도 남음이 있었다. 온몸에 달빛을 받고 시원한 맑은 바람을 쐬면서 달 아래 이슬에 빛나는 잔디를 밟고 바닷가에 나서니 흰 모래파는 은가루를 뿌린 것 같았다. 하늘과 땅에 찬 것은 달빛과 바닷소리와 바람소리였다. 그 속에 흘러오는 사람의 소리는 먼 세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소리같이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물결이 들어왔다가 밀리고 밀렸다가는 들어오는 바닷가로 올라갔다. 고기 후리를 느리는 어선 두 척이 구물거리는 물 위를 미끄러져 나간다. 여보게 하고 부르는 김군의 소리에 나는 발을 멈추고 머리를 돌렸다. 김군은 저편에 빈 배를 의지하여 쳐놓은 모기장 앞에서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응, 걔서 뭘 하나? 나는 술노름이 벌어졌구나 생각하면서 말하였다. 이리 오게. 여기 마산 이 선생이 계시네. 김군은 말을 마치며 무슨 뜻인지 허허 웃었다. 이리 오셔요. 같이 좀 놀 수 없을까요? 하하. 참 명창인데 명창이야. 저편에 드러누웠던 키 작은 친구는 그저 술이 취한 목소리였다. 이 자식 명창이라니? 하하하. 명창? 하고 얼근 친구가 웃는 바람에 모두 한바탕 웃었다. 밤은 깊었다. 달은 바다를 지나 육지에 높이 솟았다. 물같이 맑은 빛은 아까보다 좀 찼었다. 에야차, 에야. 풀이 당기는 소리가 저편 아래서 들렸다. 바다 저편에 수목을 찍은 듯 하던 어선은 점점 풀이 소리 나는 편으로 가까워진다. 단소는 언제 배웠소? 얼근 친구가 달빛이 넘실거리는 술잔을 들면서 그 사람을 치어다보았다. 어려서 장난으로 불었지요. 별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묻는 사람은 신기하게 물었으나 대답하는 사람은 극히 평범하였다. 여보, 언젠가 내가 서울 야시에서 뵌 듯한데 나는 그를 건너다 보았다. 네, 서울 있었습니다. 이곳 온 지 며칠 안 됩니다. 이런 놈의 신세가 어디를 가면 값이 있겠어요? 하하. 술에 젖은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기운 있게 흘렀다. 천만에 그 팔자가 도리어 편하는지도 모르지요. 김구는 무엇을 생각하는 어조였다. 편해요? 하하.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고향은 어디예요? 누가 묻는 말에 그는 고향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이 팔자에. 나기는 평안도 영변서 났습니다.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나간 기억을 밟는 듯이 왼쪽 눈을 먼 하늘에 주었다. 부모 처자가 다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처자가 있으면 이 꼴이겠습니까? 벌써 송장된 지 오랜 사람이지만 하하.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코를 벌룩이며 웃음으로 말끝을 막았다. 여러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달빛은 더욱 밝았다. 풀이 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이 한숨백 지나갔다. 우리는 어찌어찌 하다가 단소 불던 사람의 내력을 그에게 들었다. 그는 술 한 잔을 마시고 안주를 집으면서 말씀 한 대야 변변치도 못한 것입니다. 하고 눈가에 그윽한 웃음을 띄었다. 여러 사람은 두툼하고 검푸른 그의 입술만 치어다보았다. 사람의 일생이란 생각할수록 맹랑하지요. 나도 병신되기 전에는 지금에다 되었겠습니까마는 이 꼴이 된 뒤부터는 하하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어찌 생각하면 더럽지요. 그는 탄식 비슷이 뇌었다. 그 탄식은 무슨 천리나 머금은 듯이 구수하게 들렸다. 그런 거지요. 죽으려면 파리 목숨만도 못하지만 끌면 쇠심 같은 것이 목숨이지요. 김군 맞은편에 앉았던 얼근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참말 그래요. 하고 그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내 고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안도 영변이에요. 나는 사남매지만 어머니에게는 남매뿐이외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나와 내 아래로 누이 동생이 있고 그리고 내 위로 남매가 있다는데 그들은 다 그들 어머니에게 외딸, 외아들로 지금 어디가 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셋이게? 하, 김군은 의아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김군의 말이 끝나자 곧 말하자면 그렇지요. 하하, 우리 아버지가 천하 남봉꾼이던가 봐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평양 관찰사 누구하고도 친하고 또 무슨 벼슬도 지낸 잘난 어른이라고 합디다만 그랬는지 저랬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 기억에 남은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낮 싸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그는 잠깐 말을 그쳤다. 그의 어조는 내가 상상하던 바와는 딴판으로 퍽 점잖고 기품이 있었다. 내가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내 누이 동생은 6살이었지요. 본디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으로 영변 갔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오니를 낳았는데 전실에서 낳은 아들이 전라도 어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서 떠나 송도 가 계시던 때에 또 어떤 기생에게서 딸 하나를 낳았답니다. 그러다가 영변까지 불려가서 우리 어머니와 만난 것이 그럭저럭 세상이 이렇게 되고 더 뛸 길은 없고 하여 그대로 주저앉아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려. 하고 그는 혼잣말하는 것이 싱거운 듯이 말을 끊었다가 자, 술이나 잡수시면서 하는 마산 친구의 말을 따라 술을 마시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기가 막힙디다. 어린 마음에도 그때 어머니는 43이고 아버지는 62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때에도 첩을 얻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도 첩이지만 딴 살림을 하면서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오셔서는 이건 왜 이 모양이냐? 저건 왜 저 모양이냐? 집에는 밥 귀신들만 모였느냐? 하시고 길을 못 펴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누인 호랑이나 만난 듯이 큰 숨도 못 쉬고 어머니는 괜히 집에 들면 야단이야. 그년이 그러라고 시킵디까? 하고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 나가시면 집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같이 어수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 나가신 뒤면 이리 오너라. 괜찮다. 빌어먹을 년놈. 어린 것들까지 길을 못 펴게 하시면서 나와 골짝골짝 우는 누이 동생 용녀를 달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애정이라고는 요만큼도 그는 손가락 끝을 보이면서 요만큼도 없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지금도 가슴에 그득하지만 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잠깐 흐르는 침묵 속을 사람의 소리가 지나갔다. 때가 지내보니 아버지가 야단만 치시고 성가시게 구니까 미웃기만 해. 마산 친구가 동감이라는 듯이 말하였다. 그래, 우리 형님이 망발이로군. 그것 버릇 좀 가르쳐야. 하하하. 얼굴 기름한 사람이 마산 친구 보고 농을 치다가 웃는 바람에 모두 따라 웃었다. 이놈의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고.
흐흐 하고 마산 친구가 웃음을 내는데 그의 입들 좀 닫혀라. 액 인두로다 지져야겠다 하고 얼른 친구가 제지하면서 벙긋하였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여러 사람의 말에 입을 닫혔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던 집안에서 우리 온이가 하늘인가 땅인가 믿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꼴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병환으로 근 한 달이나 누워 계셔도 아버지는 잘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간혹 오시더라도 화만 내시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김덕대라고 금점에 돌아다니던 늙은이가 우리 아버지와 친하였는데 그이가 아버지를 못 견디게 졸라서 의사도 부르고 약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이모가 항상 와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날 어머니가 냉면이 잡수고 싶다고 하시기에 돈은 없고 어쩝니까? 김덕대를 찾아갔더니 그 영감도 없겠지요. 에, 죽어봐, 죽으랴? 어린 가슴에 결심하고 아버지 전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가게라고 버리기는 하였으나 속이 빈 때였더랍니다. 전방으로 찾아가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서모가 저편방에서 나오시면서 왜 왔니? 하기에 나는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쳐서려다가 저리로 올라오시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째 왔니? 응? 아버지는 벌써 눈살이 꼿꼿하셔서 나를 보십니다. 나는 기가 질려서 머뭇머뭇하다가 겨우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냉면? 알아 되질 지경의 냉면? 하시면서 가라, 보기 싫다 하시기에 그만 돌쳐섰습니다. 어떻게 분한지 돌아서서 눈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골만 남은 어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내가 왜 울었니? 하고 끌어올라오는 가래를 억제하십니다. 나는 어머니를 보니 더욱 서러워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흑흑 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괴롭게 지내시다가도 정신만 좀 차리시면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누가 하시고는 목이 메이서 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때에도 용녀야, 순남아 모기 소리만큼 뇌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격하였다. 그는 목이 메이는지 침을 삼키고 한숨을 쉬면서 달을 쳐다보았다. 달빛이 이상히 빛나는 그의 왼쪽 눈은 눈물이 스르르 젖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우리 오누이는 아버지에게 끌려서 거리에 있는 서모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그 뒤 일본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모의 집으로 간 날부터 우리 오누이는 서름이었습니다. 생하자도 부모요, 양하자도 부모라고 나로서 서모의 말씀을 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지만 그때 그 서모는 참말 지독하였지요. 그는 강계기생이었는데 그때 나이 33인가 되었으나 퍽 젊게 보였습니다. 그의 독살이 오른 눈과 안으로 오근 이빨은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누이는 편히 앉아보지도 못하고 배불리 못 먹었습니다. 오늘 공공장에 갔다 오너라. 사내 자식이 밥만 처지르지 말고 일도 해야지. 나이 11살의 젖꼴이냐? 아버지가 하루는 들어오시더니 부엌에서 솔개비를 떼기 좋게 자귀로 찢고 있는 나에게 편지를 주십디다. 공공장에 가서 황주사를 찾아 전하고 주는 것이 있을 터이니 가지고 오너라. 하시기에 나는 서모가 주시는 찬밥을 먹고 떠났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 치는 9시는 되었겠습니다. 공공장은 30리였습니다. 두루마기도 없이 떼국이 흐르는 엷은 옷을 입고 나섰더니 눈 위에 스쳐오는 바람은 살을 에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나는
겨울이면 바지 저고리에 솜을 퉁퉁 놓고도 두루마기까지 지어주시던 어머니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눈길에 찬바람을 쐬이면서 울었습니다. 오정이 지나서 공공장에 이르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편지를 주었습니다. 응, 알았다. 추운데 욕봤다. 배가 고프겠구나. 그는 나를 방으로 불러들이더니 국수 장국을 사다 줍디다. 나는 어떻게 고마운지 세상에는 친아버지보다도 나은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납디다. 그리고 국수를 먹으려니까 늘 배를 줄이는 누이 동생의 그림자가 눈앞에 선해서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황주사가 어디로 나갔으면 하고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만일 없었으면 그 국수를 좀 건져서 감추었다가 용녀에게로 갖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국수를 다 먹고 나니 그는 내가 저것을 지고 어떻게 가겠니? 그는 웃방에서 커다란 자루를 내다 줍디다. 그것은 녹말가루였습니다. 촌말 한 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새끼로 짊어져 주기에 등에 지니 허리가 휘청합디다. 길에 나서 몇 걸음 걸으니 그 추운 날에도 땀이 흐릅디다. 땀을 흘리면서 찬바람을 받으니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컴컴한 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 베라 자식, 어디 가서 낮잠 자다 지금 오니? 응? 집에선 애가 타도록 기다렸는데. 서모가 나오더니 짐지고 마루에 올라서는 나를 사정없이 밀치겠지요. 그러지 않아도 기운 없이 허덕이던 나는 그만 모로 쓰러져 마루 아래 떨어졌습니다. 마루 아래 떨어지자 눈에서 불이 번쩍 나더니 이 눈, 먼 눈을 가리키면서 이 눈이 들이재리는데 온몸이 송그러들고 이가 빠각거렸습니다. 그래, 눈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니까 짐이 등을 꽉 잡아당겨서 그대로 몸을 틀면서 아이고, 아, 아이고 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왔는지 용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또 엄살이지. 어서 못 일어나겠니? 서모의 악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그, 이게 웬 피여? 응? 눈 다쳤구나. 가게 심부름을 다니는 김서방이 나를 일으키다가 깜짝 놀라치는 소리에 서모도 겁이 났던지. 피가 무슨 피? 저런 못생긴 자식. 하는 목소리는 아까보다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기침을 두어 번이나 기쳤다. 나는 머리끝이 옴싹하고 가슴이 찌르르하여 전기를 받은 것 같았다. 끔찍하군. 마산 친구가 말하였다. 당시의 기억을 끌어내는 듯이 바다를 한참 내다보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이 눈은 하고 멀은 눈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눈은 그때의 이른 눈입니다. 이것도 내 팔자가 그리 되었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합니다. 하긴 그보다도 더 큰 서러움이 있지만 팔자가 무슨 팔자요? 그렇게 지독한 계집도 있담? 얼근 친구는 그 사람의 말을 가로막으며 흥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흥 하고 자기 신세를 비웃는 듯한 코웃음을 쳤다. 나는 그를 다시금 쳐다보았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가로놓였던 장벽은 점점 물러가고 점점 친하여지는 듯하였다. 달은 한 공중에 높이 솟았다. 어디선지 물새의 울음이 파도 소리에 들렸다. 풀이 당기는 소리와 멀리 울려오는 발전기 소리가 은근히 들리었다. 밤은 점점 깊었다. 그는 그저 말을 이었다. 그것은 내가 이 눈을 다치던 것은 13살 때이었습니다. 나는 그 뒤로 이 눈을 넉 달이나 앓다가 그 이듬해 봄에야 겨우 나았어요. 그해 여름에 아버지가 술 잡숫고 며칠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때에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보시기만 해도 이맛살 찌푸리시던 우리 오누이를 순남아, 용녀야 하시며 불러들이시더니 두 눈에 눈물이 핑그르 돕디다. 나는 아마 죽나보다. 너희 모와 너희 오누이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다. 하시고는 목이 메어서 다시 말씀을 못하시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어떻게 서러운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9살 된 용녀도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그때에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초겨울에 서모는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고향인 강계로 갔습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이모의 집으로 가고 용녀는 읍에서 50리 되는 촌에 민며느리로 보냈습니다. 기구한 우리 온이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이모의 남편 되는 사람은 그때 40이 넘었는데 사람이 퍽얌전하고 동리에서도 인심을 괴이고 지내었으나 집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옛날 어머니 계신 때에 학교에 다니다가 중도에서 서모를 모시게 되면서 못 다니던 학교를 4년 만에 애꾸눈이 돼가지고 가니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고 놀려주는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란 우스웠지요. 20이 넘은 이는 고사하고 40 되는 사람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황해도 살다가 이사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나보다 7살인가 6살 위로 나를 퍽 귀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단소를 잘 불었습니다. 나는 그때 불어본 단소를 이제는 한평생 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17살 되는 해 여름이었으니 학교를 졸업하던 이듬해였습니다. 평양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처음 목적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편지 자주 해라. 그리고 가보아서 고생되거든 오너라. 죽식간에 집에서 지내게. 이모부는 심리나 바래다 주면서 신신부탁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날 용녀를 찾아보고 이튿날 떠났습니다. 그때 12살 된 용녀는 서모 밑에 있을 때보다 별로 나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 갈리는 때까지 울기만 하였고 내가 떠나는 때 어디서 얻었는지 엽전 8잎을 내다 줍디다. 나오는 눈물을 억제하던 나도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녀야, 아무쪼록 괴로움을 참고 잘 있거라. 응? 내가 가서 공부해 가지고 올게. 응? 하고 우리는 갈렸습니다. 그것이 영영 갈리는 것이라고는 용녀도 몰랐을 것입니다. 평양으로 나갔으나 이런 놈의 신세에 무엇이 변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애꾸눈이 되고 보니 병신이라고 누가 돌아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떤 국수집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객주집에서 친한 친구가 소개하여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럭저럭 그 해도 지나고 그 이듬 해도 지나갔습니다. 3년 되던 해에 나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다시 영변을 들러서 이모 댁과 용녀를 찾아본다는 것이 바빠서 그렇게 못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진남포에 벌이가 좋다고 끄는 바람에 솔깃하여 진남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진남포에 가서 나는 재미를 못 보았습니다. 다만 국수집 한 모퉁이를 차지하였을 때보다 좀 넓은 세상, 분주한 세상을 하나 더 보았습니다. 진남포서 겨울을 지나 이듬해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목포 가서 1년 동안은 비교적 편히 지냈습니다. 어떤 운송부에서 짐을 취급하였는데 그때 주인 되는 일본 사람이 처음에는 가담해상, 가담해상 하기에 어떻게 골이 나는지 두어 번 화를 냈더니 그는 허허 웃고 맙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는 내가 화낸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얼마 뒤부터는 나를 퍽 신임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박서방, 박서방 하고 어디 기묘한 심부름이 있어도 박서방, 박서방 하고 나를 찾았습니다. 나도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은 성심껏 하였습니다. 나는 목포에서 1년을 지내고 이듬해 그 운송점의 지점 일을 맡아가지고 원산으로 갔었다가 다시 공경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운송점 본점 주인이 갈린 탓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어떤 색시한테 반해서 마음이 들뜨게 된 탓이었습니다. 나는 운송점을 나온 뒤에 한산 인부로 투족하였습니다. 낮이면 괴롭게 일하다가도 저녁에 들어와서 젊은 아내를 대하는 기쁨은 참 하하하 하고는 그는 말하기 무엇하다는 듯이 웃었다. 암, 그 맛 꿀보다 더 좋지. 하하하. 마산 친구가 웃는 바람에 모두 흥흥 하고 웃었다. 그러나 그 색시와도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는 술 장사하던 계집이었는데 꽤 이뻤지요. 하고 그는 벙긋하더니 한산 인부로 지낼 때의 생활은 운송점에 있을 때보다 형편없었습니다. 그 계집이 나를 배반한 것은 그 까닭도 되겠지만 또 생각하면 누가 그는 멀은 눈을 가리키며 이 꼴에 좋다겠습니까? 하하하하 하고 그는 좌중을 돌아보며 웃었다. 우리들도 웃었다. 한 공중에 떴던 달은 서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아까보다 좀 찬 기운을 느꼈다. 나는 그때부터 술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도 좀 먹기는 하였으나 그때처럼은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돈푼 있으면 술 먹고 없으면 단소나 그때에도 단소는 차고 다녔지요. 사람이란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고향 생각과 누이동 생각이 간절하더니 차츰 세월이 가고 멀어지니 애질자질하던 생각은 좀 엷어집디다. 그때까지도 편지 왕래가 있었으나 그 뒤로는 그거조차 없었습니다. 몇 번 편지하였으나 회답이 없기에 나도 그만두었지요. 그러나 때때로 조용한 때면 용녀 생각에 가슴이 찢겼습니다. 내가 회령가 있을 때에 어떤 고향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으니 용녀는 성례까지 하고 잘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뒤로 어디가 오래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령 있다가 부산 내려갔다가 대구로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사이에 일도 별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치도판으로, 항구판으로, 탄광으로 돌아다니는 사이에 술과 계집도 자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도 고향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용녀를 못 잊는다면 거짓말 같지만 실상은 빈 주먹만 들고 고향이라고 찾아가기가 못해서 못 간 것입니다.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부산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것은 내가 26 된 때이었습니다. 아니, 27. 그는 말 끊고 손가락을 꼽더니 옳군, 26이 맞습니다. 그해 여름에 청진서 벌이가 없으니 항구판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과 나와 셋이 주인집에 밥값도 못 갚고 떠나서 부산으로 갔었지요. 그해 여름은 어떻게 더웠는지 참말 몹시도 더웠습니다. 처음 그리로 가기는 여림창 뗏목일이 좋다고 해서 갔으나 그 해 따라 어떻게 가물던지 물이 불어야 때도 몰지요. 그런데 때에는 모두 경험이 없는 작자들이니까 떼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감자밭, 조밭, 김도 메고 꼴도 베어다 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의 여름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도끼 톱을 들고 산에 가서는 몇 알음씩 되는 나무를 찍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크나큰 나무가 우지직하고 꽝 쓰러지는 때면 좁은 골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끼질과 톱질에 괴롭던 마음도 큰 나무가 벼락같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유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나무를 다시 도끼와 톱으로 자르고
가지를 쳐서 산 아래로 내리칩니다. 나무와 나무가 빼곡한 사이 눈길에 두 장을 내어서 머리를 돌려놓으면 그 큰 나무통이 내리 쓸리는 것은 무어라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나무를 쓰러뜨릴 때나 골에 내리칠 때에 아차 잘못하면 몸이 가루가 되지요. 하고 그는 뻗치고 앉은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이 다리도 그렇게 상한 것입니다. 말하였다. 좌중의 눈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다리로 옮겼다. 나는 알 수 없이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넘어가는 나무와 내리 질리는 나무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하루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날 아침에는 몸이 찌긋찌긋하고 어젯밤 뒤숭숭하던 꿈자리가 생각나 하루 쉴까 하고 망설이다가 그날이 삭전주는 간조 날이니까 말하자면 돈 욕심이 나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돈은 주지만 간조하는 날 안 가면 감독 녀석이 잔소리가 더욱 심하니까 나갔던 것입니다. 둘째 번 나무를 베어서 다듬어 놓고 두 장을 내다가 쓸리는 나무통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들리자마자 나는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가 이만저만 할 새 내려가는 것을 잡지 그렇게 큰 나무는 내리 쓸리게 되면 항우 같은 장사라도 걷잡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얼마 뒤에 정신을 차리니까 후끈후끈한 방에 누웠는데 정신 차리게 어떤가 하고 같이 일하던 친구가 모여 앉았다가 묻습디다. 나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것이 어떤 줄을 몰랐었으나 차츰 이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가슴, 팔 할 것 없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들으니 이 무릎 보시오. 지금도 이렇게 그는 옆으로 툭 비어진 무릎을 걷어올리고 이렇게 붉어졌습니다만 그때에는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삐고 넓적다리가 부러진 것을 모두 다리고 맞추어 놓고 나무를 대어 첨했습니다. 그때 서서방이란 강원도 친구는 그 즉석에서 머리가 부서지고 갈빗대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만하면 하늘이 도왔지. 친구들은 나의 목숨 붙은 것만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신되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디다. 그러나 하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 달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까지 돌보지 않는 세상에서 그와 같은 친구의 도움을 받는 때 나는 무엇라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뒤로 친구의 고마움을 느꼈고 한번 사귄 친구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부터는 막대를 짚고 걸어 다니게 되었으나 이 다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평생에 배운 재주라고는 막벌이밖에 없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 굶는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얼마 동안 더 조심을 하다가 친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고향이나 가지 하고 떠났습니다. 말은 좋게 고향으로 간다고 하였으나 돈 한 푼 없이 더구나 병신까지 되어가지고 무슨 면목의 고향으로 갑니까? 청진으로 배 타러 나가다가 중로에서 길을 변경하였지요. 별로 정처도 없이 떠나 촌촌이 들러 밤을 지내었습니다. 늦은 봄이라 길에 나서면 몸이 노그라지는 듯하고 어떤 촌집을 찾아들면 저녁을 먹고 봉당에 나앉아 황혼빛에 잠긴 산과 들을 바라보면 무어라 할 수 없는 애틋한 생각에 가슴이 찢겼습니다. 나는 가슴에 서린 정을 단소로 하소연하였습니다. 단소 소리가 나면 온 동네가 모여들어서 들었습니다. 어떤 늙은이는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술도 받아주고 밥도 먹이고 어떤 사람은 돈푼씩 줍디다.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차츰 궁하니까 사양하던 마음은 딴판으로 돈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단소로 밥을 먹었고 밥이 떨어지면 단소를 불었지요.
나로 생각해도 내 소위가 더럽기 측량없습니다.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산천은 고금동이요. 인심은 조석변이라는 말과 같이 알지 못할 것은 사람의 마음인 줄 압니다. 몸이 성하고 주먹이 든든해서 어디를 가나 두려울 것이 없을 때에는 고향 생각이 나고 용녀 생각이 나도 빈주먹에 어찌 가랴 하여 어느 때든지 돈 벌어 가지고 하고 어느 때든지 돈 벌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었으나 이렇게 병신이 된 뒤로는 그런 희망은 끊어졌습니다. 인제야 언제 돈 벌어 가지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용녀와 이모 생각을 하다가도 혼자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신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별로 돌보는 사람도 없이 되니까 더욱 고적하고 옛날의 어머니와 이모 내외와 용녀가 생각납디다. 작년, 아니 재작년이었습니다. 나는 어찌어찌 영변 근방까지 갔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영변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고향을 떠난 지 13해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되었지요. 옛날 면목이 있으면서도 생소한 것이 마치 꿈에 본 산총 같았습니다. 길에서 옛날 면목이 있는 사람을 만났으나 나는 그의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슬슬 피하여 갔습니다. 그렇게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다 옛날에 내가 있던 이모의 집 골목에 들어서서 한참 가다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오막살이가 있어야 할 터에는 거대한 기와집이 놓였겠지요. 우리 이모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 하고 나는 문패를 들여다보니 그것은 딴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에 나오면서 누구 보고 물어볼까 하다가 나의 꼴이 이 꼴이 되다 보니 차마 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돌아서기는 너무도 섭섭하여 어떻게 찾노? 하고 계책을 생각하다가 저편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단소를 가르쳐 주던 소학교 시대 친구였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지나가려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웬일이오? 응? 그는 나를 돌아다보고 의아해 하더니 차츰 눈이 둥그레져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기는 참 뜻밖인데? 나는 그 사람이 반가우면서도 사람의 시선이 몸을 스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사람은 싫다는 나를 짓궂게 끌었습니다. 그는 옛날 집대로 있었으나 모든 것이 옛날만 못하였습니다. 그도 변모가 퍽 되었습니다. 차츰 얘기하지. 내가 모든 것을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저녁 때에 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나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모 내외는 3, 4년 전에 북간도로 갔다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늙은이가 간도 간다고 나으리마는 낯익은 곳에서 남에게 창피하니까 갔나 보더군요. 그리고 용녀는 참말 기막힌 일이지요. 그는 차마 말할 수 없다는 듯이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용녀는 신세를 망쳤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성리하여 그럭저럭 살았으나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아편장이가 되었더랍니다. 본래 없는 형세에 그 꼴이 되니 집안은 더 말할 수 없이 되고 용녀의 괴로움은 컸던가 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었다면 괜찮았겠는데 그들이 구모를 하고 남편이 그 꼴이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뒤 그들은 평양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다가 그 남편은 용녀를 어떤 유곽에 팔아먹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뒤 용녀는 안동현 어떤 유곽에 있다고도 하고 대련 어떤 유곽에 있다고도 하는데 잘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을 일각이 삼추같이 지냈습니다. 이튿날 떠나 절름절름 하면서 안동현으로 향하였습니다.
안동현과 대련의 유곽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용녀라고 불렀으나 용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단소를 불며 다녔습니다. 단소 소리에 머리를 내미는 분바른 여자의 얼굴은 마른 내 가슴에 이상한 물결을 쳤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용녀 비슷한 얼굴만 보면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더니 얘 너한테 반했나 보다. 아이 별꼴 다 보겠네. 하고 저희들끼리 농도하고 욕도 합디다. 그러나 근 1년이나 그렇게 다니면서 물어보았더니 나는 대련 창기들과는 거의 면목이 익어지고 또 용녀란 이름은 이 입 건너 저 입 건너 그들이 대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용녀를 감추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으나 그 뒤에는 참말로 거기에는 용녀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키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색시가 그것이 아마 개월인가 봐. 그래 오라. 영변이 고양이라던가? 한데 키가 크고 눈이 작은 저 어른 말과 같이 생긴 애야요. 참, 그 오빠가 있는데 애꾸 눈이래. 하고 나를 보더니 서울 신맞지 공공루에 가 찾으세요. 하고 가르쳐 줍디다. 나는 어떻게 반가운지 미칠 것 같습디다. 이튿날 그곳을 떠났습니다. 도보로 근 한 달이나 걸려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가서 그런 색시를 찾았더니 얼마 전에 군산 유곽으로 갔다고 역시 어떤 색시가 가르쳐 줍디다. 나는 그만 어깨가 축 늘어지고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울서 봄을 지나 군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돈이나 있어서 차를 타고 다녔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이 다리를 가지고 도보로 다니니 그 고생은 무엇라 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렇게 군산으로 간 것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군산 가서 한 달이나 찾았습니다. 그들은 내 꼴이 이 모양이니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귀찮게 돌아다니면서 단소를 부르다가는 물어보았더니 그런 색시가 서울서 온 평안도 색시 개월이가 얼마 전에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합디다. 나는 다시 부산으로 떠나 내려가다가 중로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잡혔지요. 가도록 심산이라더니 놔두고 한 말인가 봐요. 그래 얼마 신고하다 전에 부산 가서 군산서 가르쳐주던 그 유곽으로 찾아갔더니 참 그는 기가 막힌 듯이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의 머릿속에는 아까부터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먼 촌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 와서 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용녀는 열흘 전에 이곳 와서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얘까지 찾아왔습니다마는 조금만 일찍이 왔더면 그가 죽지 않았을는지. 이때 곁에 앉았던 친구가 응, 전번에 그 송장이로군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더니 나도 이곳을 인제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고요히 말하였다. 나는 이튿날 아침차로 김군과 같이 동네 온천으로 갔었다. 그 이튿날 해운대에서 온 사람의 편에 그 단소 불던 사람도 어제 낮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마산 친구의 편지를 받았다. 그도 누이 동생의 뒤를 따랐는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소 부는 남자의 삶이 참으로 기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누이를 그리워하지만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돈도 없고 몸도 망가져 찾아갈 용기가 없어 만나러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눈에 밟힐 듯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엔 세상을 떠난 누이 동생을 따라 그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없다는 절망감에 고통스러워하는 단소 부는 남자의 마음이 그대로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상하신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최서혜의 누이 동생을 따라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가상의 불량소녀 이익상. 병주는 오늘 밤에도 사람의 물결에 휩싸여 창경원 문 안으로 들어섰다. 비개인 뒤의 창경원 안은 깨끗하였다. 먼지를 먹으러 오는지 꽃구경을 오는지 까닭을 알 수 없을 만큼 번잡하던 창경원 안의 사람도 깨끗하여 보였다. 속취와 진해에 젖고 물들었던 꽃과 불은 오늘 저녁만은 꽃다웠고 불다웠다. 병주는 지는 꽃잎이 서늘한 바람에 약간 휘날리는 꽃 밑으로 식물원 편을 향하고 천천히 걸었다. 구경꾼은 여전히 많았다. 그러나 대개는 새 얼굴이었다. 그는 야행이 열린 뒤로 일주일을 두고 하룻밤도 빠지는 일 없이 저녁밥만 먹으면 발이 이곳으로 저절로 놓였다. 이것이 그에게는 이 며칠 동안의 갑허란 향락이었다. 쓸쓸한 집에 들어있어서 쓸데없는 궁리만 하는 것보다 이곳으로 와서 꽃구경, 불구경,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었다. 어떠한 밤이면 자기 집을 나서면서도 자기를 웃었으나 가는 발을 멈추어 다른 곳으로 돌이킬 만한 아무 유혹도 그는 마음에 가지지 못하였다. 병주는 연못가에 밤마다 앉는 벤치 곁으로 갔다. 다행히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연못가엔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물 가운데의 일루미네이션으로 꾸민 탑을 어둠을 통하여 바라보고 섰다. 마치 무지개가 물 위에서 곤두박질 치는 것도 같고 댄스하는 것도 같다. 병주의 머릿속에도 무지개가 섰다. 그 무지개를 사라지게 할 아무런 빛도 발견치 못한 그는 눈을 사면으로 휘둘렀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저녁마다 호기심을 갖게 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병주가 쓸쓸한 집에 있지 못하고 이곳으로 오는 이유가 꽃, 불, 사람, 그 밖에 또 하나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스스로 자기를 속임이나 아닌가 의심할 만큼 어둠 속에 깊이 갈무리해 두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못가 벤치에 걸터만 앉으면 그의 저녁마다 이곳에 오는 이유가 물속의 일루미네이션 탑처럼 분명하고 황홀하게 그의 가슴을 괴고 올라왔다. 젊은 사람들이 다정하게 벤치 앞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완연히 그 곁에서 오늘 저녁에도 거기 앉으셨군요 하고 웃음 반 조롱 반 섞인 고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다. 병주는 야행의 첫날 이 벤치에 앉아서 순영이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순영이도 병주를 보고는 머리를 숙여 묵리하고 바로 앞으로 지났다. 순영의 뒤에는 청년 신사 하나가 따라섰다. 그 두 남녀는 동행인 것을 병주는 바로 알았다. 어디 가십니까? 하고 따라 일어서고도 싶었지만은 같이 가는 사내를 끌며
역시 묵례로 대답하고 돌아선 두 남녀의 뒤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이튿날 밤이었다. 병주의 우연히 앉은 곳이 그 전날 밤 순영이가 앞으로 지나가는 그 벤치였다. 그는 담배를 피워 물고 잠깐 다리를 쉴 때이다. 순영이가 또 그 앞으로 지나갔다. 오늘 저녁에도 또 오셨어요? 하고 순영이는 쌍긋 웃었다. 그러나 순영이를 따르는 남자는 전날 밤 그 남자가 아니었다. 전날 밤의 남자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종로 근방에서 장사하는 사람 비슷하였다. 이때부터 병주의 순영에 대한 호기심은 한층 더 올랐다. 괴상한 여자도 많구나 하는 자기 귀에만 들리는 말이 순영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그 셋째 날 밤이다. 병주는 이번에는 일부러 이 벤치에 앉아서 오늘 밤에도 순영이가 오지 않나 하고 그가 지나기를 기다려보았다. 순영이는 또 그 앞으로 지났다. 또 거기 앉으셨군요. 하는 말을 웃음과 같이 내던지고 사람 총중으로 숨어버렸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른 사람은 첫날, 둘째 날의 그 남자들이 아니요. 이번에는 조선 옷을 입은 오입쟁이 타입의 말쑥한 젊은이였다. 이와 같이 병주는 엿새 되는 밤까지 이 벤치에서 순영이를 만났고 만날 때마다 그 여자를 따르는 남자가 달라졌다. 그리하여 야행이 있는 동안에 병주가 이곳에 와서 순영이와 그 뒤따른 남자를 보내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그에게는 한 가지의 일과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병주는 오늘 밤이 야행의 마지막인데 저 여자가 어떠한 녀석을 이번에는 달고 오나? 하고 여시에 앉았던 그 벤치에서 그들을 기다려보던 것이다. 순영이가 벤치 앞으로 지날 시간이 벌써 지났다. 그러나 순영이는 웬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병주는 일과의 하나를 거저 넘긴 것 같이 섭섭한 생각이 났다. 이상스럽게도 오늘 밤에는 창경원 안 고자리 끌듯 움직이는 많은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은 하나도 만나지 못한 것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하였다. 병주는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다. 두어 발 앞으로 연못을 향하여 걸을 때 김 선생 하는 소리가 바로 귀 밑에서 딱총처럼 폭발하였다. 그는 깜짝 놀라 머리를 돌이켰다. 거기에는 순영의 웃는 얼굴이 진달래꽃을 배경 삼고 나타났다. 웬일입니까? 하고 병주는 이상한 표정으로 물었다. 웬일이셔요? 하고 순영이는 반문한다. 그리고는 방긋 웃는다. 같이 오신 분은? 병주는 이렇게 물으며 순영의 뒤와 옆을 살폈다. 오늘은 혼자예요. 혼자라니 말이 되나요? 말 안 될 것이 무어야요. 대관절 웬 셈이시오. 밤마다 창경원 야행은 혼자 맡아보시니. 병주는 마음을 놓은 듯 순영의 앞으로 가까이 섰다. 대관절 선생님은 웬일이세요? 밤마다 연못가 벤치를 가시길이를 하시니. 순영이는 야행을 가득 담은 눈을 병주의 발등에다 쏟았다. 혼자 오면 심심치 않으시오? 병주는 조금 빈정되었다. 빈정대는 말이 순영에게는 한 기회가 되었다. 오늘 밤에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고 순영이는 연못 가운데의 일루미네이션 탑을 바라본다. 그러면 오늘은 내 차례란 말인가요? 병주는 웃었다. 병주님은 입버릇이 나빠요. 저리로 가시지요. 하고 순영이는 병주의 손목을 끌듯이 손을 앞으로 내놓는다. 아무리 밤이기로서니 순영의 끄는 손에 끌려가기는 너무나 창피한 생각이 나서
병주는 자진하여 앞을 서서 연못가를 지나 화창포 밖 언덕 조용한 길로 들어섰다. 선생님, 왜 저녁마다 그 벤치 위에서 녹으세요? 녹다니 아주 얼빠진 사람같이 그렇게 앉으셨어요. 얼이 빠지다니 누구를 기다리시느라고 정신을 놓고 앉으셨어요? 기다리는 게 다 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날마다 거기에만 앉으셨어요? 병주는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뱃속을 내다보인 것 같았다. 아무리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이었던지간 그 자리에서 사람을 기다린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당신의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앉았던 것이다. 말하기도 창피하였다. 우연히 내가 앉았을 때마다 당신들이 그리로 지나간 게지요. 하고 병주는 웃어버렸다. 참 우연한 일도 퍽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거의 일주일 동안을 두고 그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조금만 시간이 틀렸다면 그 우연을 놓칠 뻔했지요. 오늘 저녁도 우연입니까? 하고 병주는 짐짓 물었다. 아이고, 참, 내 말이 헛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요. 저, 김 선생은 거기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셨지만 저는 김 선생이 꼭 그 자리에 계실 줄 알고 왔다고 그러면 말이 되지요. 괜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구려. 선생님, 그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지, 어때요? 실망할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좋은 동무가 되어드릴 터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병주는 듣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쓸데없는 말씀은 그만두시오. 하고 앞만 보고 발을 천천히 떼었다. 병주는 같이 걸으면서도 그 뱃속에는 웃음과 의심이 가득 찼다. 병주가 순영이와 서로 면대하게 된 지는 벌써 2년 전이다. 어느 음악회가 끝난 뒤의 다가회 석상에서였다. 순영이가 시내 어느 음악학교를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 날 밤이었다. 병주는 주최자 측으로 이 악사들을 접대하게 되어 인사말 외에 별로 순영이와 이야기를 길게 나눌 겨를도 없었지만은 참으로 순진한 여성 예술가로 장래가 믿음직하다고 순영에게 대하여 다소간 촉망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 뒤 1년이 못 되어 그 여자는 어떠한 생마 재산가의 애첩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지만 순영이가 악단에 도무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내놓을 면목을 그가 잃어버린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병주는 가석한 일이라고만 여겼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2, 3개월 전에 순영이를 일본 활동사진관에서 우연히 또 만나게 되었다. 그때 순영이는 어떤 남자와 동행이 된 모양이었다. 자리가 마침 이웃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앉게 된 관계로 말을 서로 나눌 경우가 많았다. 곁에 있는 데리고 온 남자의 존재를 아주 잊어버린 것 같이 틈만 있으면 순영이는 말을 걸었다. 활동사진의 스토리가 부자연하다는 둥, 배우의 표정이 너무나 교묘하다는 둥, 자기도 활동사진 배우가 되어보겠다는 둥, 조선의 지금 영화는 하나도 볼 것이 없다는 둥, 여러 가지로 말을 하였다. 병주도 그 말에 응하여 그 자리의 말 재료가 될 만한 것이면 말을 내기도 하였고 대답도 하였다. 첫 사진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순영이는 같이 온 남자에게 병주를 소개하여 주었다. 여자를 중심으로 두 사내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나 물론 그동안에 무엇을 한 것 같은 것은 좌석이 좌석인 만큼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끝을 엉터리 잡아 그동안 들어오던 소문과 종합하여 그가 어떠한 생활을 하여왔고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는 중인지
그것을 대강 추측을 못한 것은 아니었다. 음악회에서 보던 그때와는 같지 않았지만 어느 구석에서인지 아직도 얼마만큼 천진스러운 것이 남아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때 그의 생활이 그 순진을 눌러두기에 너무나 무력한 것을 병주는 짐작하였다. 역시 애석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사진이 끝나고 일어섰을 때 다시 스테이지에 나설 기회가 없겠습니까? 하고 병주는 물었다. 이제는 다 틀렸어요. 저 같은 여자가 스테이지에 나서면 무엇을 합니까? 순결한 악단을 더럽힐 뿐이지요. 하고 순영이는 고독에 넘치는 웃음을 보일 뿐이었었다. 순영이를 그렇게 우연히 만난 뒤로는 그의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창경원 야행을 기회로 그가 병주의 벤치 앞을 지나게 되어 다시금 모든 의문과 호기심을 일으킨 것이었다. 병주는 활동사진관에서 만난 그때보다 천양의 차이가 있는 오늘의 순영의 행동을 보고는 그를 경멸히 보는 생각도 났지만 한편에는 평일에 그 여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에 가까운 마음을 가졌던 만큼 환멸의 비애를 아니 느낄 수도 없었다. 만나서 말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이었다. 그러면서도 백년지기나 다름없이 또는 서로 그리던 사랑 동지처럼 질투 비슷한 말로 놀려대는 심리를 생각하면 그런 것은 상식만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주일이나 두고 그 여자에게다 호기심을 두고 연못 앞 벤치에서 벼른 것이 물론 자기의 실수라면 실수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에 우연이 되었든 필연이 되었든 이렇게 만난 이상 자기의 뱃속을 순영에게 뽑힌 그 대가로 지옥이 되었든 천당이 되었든 오늘 밤만은 그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의리의 당연한 일이라고 단념 아니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이것은 자기의 며칠을 두고 원하던 바이었다. 순영 씨, 병주는 아무 말 없이 한참 걷다가 불렀다. 네. 순영의 대답은 매우 기다렸던 것 같이 반가웠다. 더 구경하시겠습니까? 병주는 순영에게 관계되는 여러 가지 소문 또는 이세에 그의 지내는 것, 그동안 어떻게 지낸 것 같은 모든 것을 일일이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났다. 그리하여 창경원을 나서서 어느 다른 곳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나 할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을 내면서 그 묻고 싶은 마음을 웃었다. 오늘 저녁에 그 여자에게서 어떠한 유혹을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구경할 것이야 무엇 있나요? 순영이도 벌써 병주의 눈치를 차렸다. 그러면 그만두고 조용한 데나 가서 차나 먹지요. 하고 병주는 앞을 서서 사람 많은 꽃밑길로 나섰다. 순영이도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섰다. 병주는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운 생각이 나서 머리를 숙이고 벚나무 밑 컴컴한 곳으로 걸었다. 순영이는 벌써 짐작하고 시치미를 떼며 사람 틈에서 곁눈으로 거리를 지켜가며 빨리 출구로 향하였다. 병주와 순영이는 출구에서 다시 만났다. 순영이는 벙긋 웃는다. 병주에게는 이 웃음이 연극의 첫 막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병주도 따라 웃었다. 창경원을 나서기는 나섰으나 어디로 정향은 없었다. 문 밖 절로나 가볼까요? 다시 창경원 정문 쪽으로 내려오면서 병주가 말을 내었다. 오래 조용히 이야기하는 절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된 까닭이었다. 이렇게 늦은데 절은요? 그러면 청화원으로 가볼까요? 거기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진곡의 근방으로 산보나지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그들은 손을 기다리는 택시의 행렬 사이를 지나 전차 정류장까지 왔다. 돌아가는 관람객으로
전차 속이 몹시 번잡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정 종점까지 걷기로 하였다. 가는 길에도 두 사람 사이에 별로 이야기가 없었다. 황금정 내거리까지 왔을 때이다. 선생님, 저에게 무슨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지요? 순영이가 묻는다. 이것은 무슨 예방선을 펴려는 전제인 줄 병주는 벌써 짐작하였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이 여자가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다시 내놓는 것이 얼마만큼 불쾌한 생각이 났다. 왜 벼랑간 그런 말을 다져 물으십니까? 선생님같이 붓을 가지고 벌어 잡수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말이든지 여쭙기가 좀 거북해요. 어떠한 경우, 어떠한 때,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고 순영이는 지금 내놓은 말을 취소할 만한 정도의 아양 섞인 웃음을 내보인다. 병주는 이 말 듣기가 매우 불쾌하였다. 붓으로 빌어먹은 사람이라 해서 말 못 듣고 이야기 못할 것이야 무엇 있겠습니까? 노하셨어요? 네, 그 말을 취소하지요. 문필 사업에 종사하는 용사들이라고 여쭙지요. 하고 순영은 소리를 내어 웃으며 병주의 곁으로 다정히 붙어선다. 병주는 여우에게 홀린 듯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사람이었다. 매력이 물 흐르는 듯한 어여쁜 여성이었다. 여성 중에도 전날의 장래를 촉망하던 음악가의 알이었다. 일주일을 두고 자기의 호기심을 바짝 끌던 순영이었다. 만일 사람만 없으면 요 악마야 하고 콧잔등이가 톡 붉어지도록 두 뺨을 두 손으로 눌러주고 싶었다. 순영에게 우롱당할 차례가 자기에게 온 것이 분명하였다. 오늘은 선생님 차례예요. 하던 말이 다시 귀 밑에서 살아났다. 요까지 것이 나를 하는 자존심이 깨뜨려진 소리가 울릴 때에 병주의 순영에 대한 마음은 정복욕으로 변하였다. 용사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문필 노동자, 이름 좋은 거지. 모두 그런 게야. 하고 병주는 속에 바늘을 품은 웃음을 웃었다. 선생님, 참으로 성내셨군요. 제가 말한 뜻을 오해하셨군요. 선생님이 제 말을 그렇게 몰라주시면 어떻게 돼요? 섭섭해요. 노하기는요. 병주는 나오는 감정을 눌렀다. 그럭저럭 등불이 휘황한 본정통으로 들어섰다. 양편 쇼윈도를 번갈아 보면서 천천히 걸어서 본정 이정모까지 왔다. 병주의 호기심이 정복욕으로 변하던 순간부터 순영의 과거나 현재의 어떠한 것을 듣겠다 하는 흥미가 얼마만큼은 떠났다. 그들은 다 같이 다리가 피곤하였다. 다리도 쉴 겸, 이야기도 좀 할 겸 어느 끽다점으로 들어갔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흥미가 병주에게서 깨어진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여러 외국 손이 테이블마다 가득하여 그들 모르는 조선말이지만 병주의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순영이만이 비교적 여러 말을 하였다. 병주는 그대로 여기서 갈리는 것이 섭섭하지만 하는 수 없이 회개를 마치고 다시 한 길로 나섰다. 선생님, 제 집 모르시지요? 순영이는 병주를 따라서며 묻는다. 네, 모릅니다. 제 집은 바로 황금정 삼정목이니까 잠깐 들러가시죠. 들어가도 관 계시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멈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혼자 사십니까? 병주는 짐짓 물었다.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하더군요. 자유스럽고 말썽 부리는 이 없고 편하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단 말씀이오? 선생님의 지금 말씀한 뜻을 잘 알아요. 사내들은 모두 생각이 어쨌단 말이오? 그것은 나중에 말하지요. 병주는 갈수록 순영의 태도가 이상한 생각이 났다. 존경하든지 우롱하든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아무 말 없이 잠깐 걸었다. 순영이는 병주를 세워놓고 과자전, 과일전으로 돌아다니며 한 보퉁이 물건을 안고 나왔다. 너무 지체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또 웃는다. 이 웃음에는 안이 녹을 수 없었다. 역시 웃는 얼굴이 저절로 들렸다. 순영이는 유리쟁반을 내놓고 사가지고 온 과일을 벗겨 담았다. 병주는 순영의 눈을 피해가며 둘러보았다. 볼만한 문방사원은 없으나 남아있는 것이 한 개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순영의 옛날 생활을 말하였다. 아무 말 없이 과일 벗기는 순영이는 어디로 보든지 숙녀였다. 그러나 이 방에는 무 사내의 발길이 날마다 새로 갈아드는 것이라 생각하며 병주는 가시방석 위에 앉은 듯하였다. 유리 그릇에 소담스럽게 벗겨 담은 과일에서는 식욕을 돋을 만한 향취가 나왔다. 그리고 그 위로는 순영의 향기로운 숨소리가 통하였다. 변변치 못하지만 좀 잡수세요. 하고 순영이는 또 방긋 웃는다. 병주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삼지창에 사과를 한쪽 꿰어들었다. 모두 우연한 일이지요. 제 집에 이렇게 오실 줄은 뜻도 못했어요. 퍽 반가워요. 하고 순영이는 배를 한쪽 들어 입에 넣는다. 그의 이빨은 배보다 더 희었다. 병주의 가슴의 고동은 갈수록 높았다. 여러 가지로 말도 있음직하더니 단둘이 이렇게 앉아보니 아무 말도 안이 나오고 말았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인제는 순영이 편이 도리어 역습을 한다. 요전 언젠가 일본 활동사진관에서 만나고 이번이 처음이지요? 병주는 웃으면서 말을 내었다. 네, 그런가 봐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청할 말씀이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저희 지나간 일만은 제발 물어주시지 마세요. 네? 순영의 눈은 전등불에 반짝거렸다. 왜요? 병주는 이상하여 물은 것이었다. 지난 일은 제발 물어주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가 있을 뿐이에요. 지나간 일을 알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셔요? 순영이는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한다. 과거와 미래가 없을 수가 있나요? 순영이의 말뜻을 병주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 무렴에 지쳐서 물었던 것이다. 저는요, 과거를 잊어버리느라고 어떻게 애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지 않느라고 어떻게 욕보는지 알 수 없어도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을 믿고 생각하는 까닭이에요. 장래를 어찌하려느냐, 예전에 어떻게 지냈느냐, 그런 말은 물어주지 마세요. 이런 말을 묻다가 여러 남자들은 저에게서 한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너무 물으시면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지금 겪은 일, 지내는 일을 이야기나 하셔요. 저는 선생님 배운 것이 어떻게 반가운지 알 수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내는 것은 이렇게 자유스러워요. 이렇게 하다가 내일 죽게 될 것을 알아 무엇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으면 지난 일이나 오는 일을 걱정할 것 없이 기뻐하는 것이 제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기뻐 못하는 그것만큼 손실이에요. 순영이는 연설투로 한참 짓거렸다. 병주는 무서운 생각이 났다. 자기 자신은 도리어 지난 일이나 오늘 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일이 없었다. 과거를 현재에 이용하고
현재를 미루어 장래를 꿈꾸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순영의 말과 같이 그렇게 단박하게 지난 일과 오는 일을 잊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악마같이 보였다. 그러나 오죽하면 절하할 것인가 한 막연한 동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으로서 장래와 과거를 아니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필경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몹시도 무서우니까 스스로 그 마음을 마취시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벼랑간 토론하는 것 같은 것이 우스운 생각이 났지만은 비록 순영의 일시적 허튼 수작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듣기를 병주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혹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신 네가 보통 생각하는 여자와 저와는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저희들은요, 행동으로 과거나 미래를 부인하니까요. 오늘 가령 100원이란 돈이 생기지 않아요? 병들 때나 다른 아쉬운 때를 미리 걱정하고 저금을 하지는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쓴답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장차 어떻게 변할까 미리 겁을 집어먹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다가 현재의 기쁨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옛날에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한 사람이니까 현재에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지 않아요. 현재에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사랑하고야 마는 성미예요. 지금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온 것이 옛날에 알던 친분도 아니에요. 장래에 무엇을 선생께 의뢰하고 힘입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의 반가운 생각이 나니까 그런 것이에요. 첩첩이 나오는 말을 병주는 입이 벌린 채 그대로 들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좋을는지 몰라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은 대답을 구한다. 나는 암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걸요. 과거나 미래를 안중에 두지 않는 모든 행위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충동적 생활을 하는 동물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병주의 내던지듯 한 말이 순영의 비위를 거슬렸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도 스스로 우스운 생각이 났다. 당신같이 평안무사하게 이 세상에서 자라난 도련님들은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걱정하겠지만 우리와 같이 한번 몹쓸 역경에 들었던 이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답니다. 하고 순영은 허허 하고 사내 웃음을 웃는다. 병주는 갈수록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여자인 것을 알았다. 그 반면에는 호기심이 무럭무럭 올라왔다. 언쟁하는 사람같이 병주는 얼마쯤 상기가 되었다. 두 뺨이 후두한 것을 느끼었다. 그러니까요. 현재 저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또한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자유예요. 지금 이와 같이 따뜻한 방에서 싫지 않은 남자와 같이 앉아서 재미있게 나의 뱃속을 말하는 것이 좀 기쁩니까? 예수꾼의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좀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영의 얼굴에는 열정이 타올랐다. 그의 눈에서는 서치라이트 같이 푸른 빛이 병주의 얼굴을 쏘아왔다. 병주는 머리가 휑하게 비애감을 느끼었다. 병주가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순영의 집을 나와서 영락정에서 전차를 기다릴 때는 벌써 12시가 가까웠다. 여우에게 홀렸던 것이란 회한 비슷한 생각이 휑 비인 그의 머릿속에서 저 혼자 곤두박질을 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신이 매력으로 뭉쳐된 듯한 순영의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힘있게 끌고 있는 것을 느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순간순간에 산다는 무서운 여성에게 과거를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미래 걱정을 놓지도 못하는 자기가 붙들린 것은 분명히 불길한 운명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것이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도 병주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만 현재가 있을 뿐이란 순영의 말에 몹시도 유혹을 느끼었다. 병주는 그 이튿날에도 순영을 만났고 사흘 되던 날에도 만났다. 순영이는 자기가 한 말같이 전날에 만났던 것을 생각지 않는 것 같이 만나는 순간순간을 행락하였다. 병주는 현재가 기쁠수록 장래가 두려웠다. 두려움과 기쁨의 타력에 그는 끌려가는 것을 의식하였다. 그러나 아니 만나고는 지낼 수도 없었다. 닷새 되는 밤이다. 병주는 순영이를 찾아 그의 집으로 갔다. 자기와 만난 이후로 닷새 동안에 순영이는 별로 바깥 출입도 없었다. 병주의 소리가 문간에서 들리면 그는 마루로 나와서 반가이 맞아주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밤에는 밖으로 나와 맞아들이지 않는다. 순영씨 하고 마루 끝에서 불렀다. 아무 대답도 없다. 병주의 부르는 소리에 건너방에서 안잠자기가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었다. 낮에 나가서 안 들어오셨어요. 한다. 병주는 그대로 돌아설까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볼까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예전 보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담배를 피워가며 한참 앉아서 기다렸다. 그러나 순영이는 30분을 지나도 오지 않고 1시간을 지나도 오지 않았다. 병주는 여러 가지로 의심이 생겼다. 자기는 벌써 과거의 사람이 된 것이라 하였다. 순영이는 분명히 현재를 행락하는 중이라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은 미리부터 짐작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빨리 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번 며칠이 꿈과 같이 보낸 일을 자기의 마음에서 칠판에 쓰인 백목글씨 닦아버리듯 닦아버릴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러한 의심이 날수록 병주의 가슴에서 모든 기억이 새로워졌다. 그는 기다리다가 못하여 순영의 집을 나섰다. 길을 걸으면서도 순영의 잊어버린 과거의 한 사람 노릇할 것을 생각하였다. 어쩐지 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는 마음을 어떻게 결정할 수 없었다. 머리를 숙이고 한참 동안 길로 헤매다가 S극장으로 들어섰다. 방금 사진 영사 중이라 장내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병주는 순영이가 혹 오지 않았을까 하고 부인석을 자세히 살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사진이 끝나고 불이 켜졌다. 병주는 모자를 앞으로 눌러쓰고 부인석을 살폈다. 남자석을 마주 바라보는 편에 순영이가 제비처럼 앉았다. 병주는 반가웠다. 순영이가 고개를 돌려 이곳을 살피다가 병주를 재치 있게 보고 방긋 웃는다. 그 웃음은 너는 아직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이 보였다. 병주는 마음이 얼마만큼 놓였다. 그러나 순영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것만은 힘껏 지켰다. 별로 가는 곳이 없었다. 병주는 안심하였다. 종이 울리더니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타이틀이 번쩍거렸다. 병주는 다시 한번 순영이 있는 것을 보았다. 웬일인지 순영이가 앉았던 자리에서 객석 뒤로 돌아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었다. 병주도 따라 일어서서 관람석 뒤로 돌아 나왔다. 함께 그만 보고 돌아가자는 것으로 짐작한 까닭이었다. 병주는 여자석의 출구에 서서 순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순영이 나오는 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병주는 갑갑하여 차츰차츰
여자석 뒤편 낭하로 들어섰다. 벌써 나올 순영이가 아니 나온 이유를 병주는 발견하였다. 순영이는 낭하에서 위아래가 말쑥한 양복장이 청룡과 수작이 한참 물어녹았다. 순영이는 자기를 바라볼 때보다 더 매력있는 웃음 머금은 눈으로 남자를 치어다보고 섰다. 남자는 머리를 돌리고 순영이를 굽어다 보면서 구역이 날 듯한 달콤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는 모양이다. 병주는 화끈한 얼굴을 번개같이 돌리고 연극장 밖으로 나왔다. 암만 해도 순영의 오늘 밤 태도가 심상치 않을 것을 직각한 까닭이었다. 필경, 과거가 될 차례가 나에게 오고야 말았나 보다 하고 그는 수줍은 웃음을 홀로 웃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정을 알 수 없는 순영. 그녀의 자유분방한 삶은 고지식하고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병주에겐 못마땅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주는 순영에게 알게 모르게 끌리고 말죠.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 둘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중요하지 않으며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성과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사는 일반적인 남자와의 사이엔 어딘지 모르게 섞일 수 없는 부조화가 느껴지는군요. 자유로움에 대해 설법하듯 말하는 순영에게 또 가르치듯 설명하려고 하는 병주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그 당시의 구식 문화 속에 들어온 서구 사상 간의 충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결국 병주 자신도 현재의 순영에게 버려져 과거의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웃는 장면은 2021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스턴트적인 사랑법과 어느 일면에서 비슷하게 느껴져서 재미있는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익상의 가상의 불량소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